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춘의 경을 치다 박희춘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회적으로 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처리한 졸속입법이다라는 비판이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려던 의도가 변질되었다라는 지적까지도 좀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김영란법의 과도한 규제가 내수의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법의 제정에서는 그 진통이 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요, 바로 이 내용을 관련해서 심층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보면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목적을 흐리는 다툼이 힘을 뺄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만큼은 좀 제대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영란법 제정안이 나오고 여야의 합의를 얻기까지 거의 1000일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부침을 거듭했던 1000일의 기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적자 이행 충돌 방안입니다. 2012년 8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 씨가 입법 예고를 했고요. 이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이 완화되면서 일명 누더기 법안 논란이 나왔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형사처벌에 반대를 했고요. 결국 최초 입안 취지와는 달리 대가성이나 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돈 받은 공무원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이 나서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손봤습니다. 2012년 7월 29일이죠. 김영란법 수정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에 심의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항을 들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올해 1월엔 정무위원회가 이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을 했고요. 2월에 열린 이제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지나친 포괄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법안에 계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끝이 안 날 것 같던 긴 과정을 거쳐 3월 2일이죠. 바로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3일에는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그리고 반대 4명, 기권 17명의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 통과는 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는데요. 김영란법을 놓고 아직 봉합되지 않은 갈등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그간에도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만은 통과 후에 오히려 더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 올립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광노송 교수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차진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이 오늘 아주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고 계신데, 김영란법 통과된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 김영란법 국회에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적인 요인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일단 공직자 부패를 좀 해소해 보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에는 동감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간의 여러 논의 과정에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공직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반대 여론도 반대 견해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후속 입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조금 수정 보완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란법은 실제 성격 자체가 예. 이 부패방지법에 성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로 봅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게 정리가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예.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입법 그 내용에 있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위헌적인 요소가 많고 실은 상당한 부분은 뭐 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해가 돼가지고 이 전 국민이 어찌 보면 많은 그 사람 국민들이 그 법에 적용 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예.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차 교수님, 오 교수님께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위헌적 요소 네, 일단 이제 담고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위헌적인 특히 요소는 예. 그 이른바 이제 고지의무라고 부르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예. 금품 수수를 받았거나 약속을 받았거나 제공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한 어떤 그런 제한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일각에서 어떤 위헌의 소지가 많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 법의 어떤 적용 대상이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 이런 민간 영역에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사립학교 교직원 예.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을 포함시킨 부분을 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지되는 부정 청탁의 어떤 그런 행위 혹은 그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 얼마나 명확한지 너무 모호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봐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청탁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렇게 수사기관한테 칼자루를 지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 교수님, 이번에 또 졸속 처리 논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선 원안이 2012년 8월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정안, 정부안이라고 그러는 게 2013년 7월이죠. 이후에 국회 정무위안, 그다음에 이번에 최종안까지 해서 통과할 때 보면 거의 2년 반인데요. 예. 그걸 과연 졸속이라고 할 수 있느냐? 기간적으로 보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졸속이라고 그러면 이번 법안 중에 이제 부정청탁 금지하고 예. 금품 수수 금지,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 충돌 방지거든요. 그 리얼 인터레스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보통 우리 경제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이해관계 충돌 부분이 빠진 것, 그러니까 주계 세 개의 큰 축 중에 이해관계 충돌 방지에 관한 것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졸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큰 축을 구성하는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기간적인 면이나 검토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졸속이라는 얘기 듣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자와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립학교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문제라고 하는 예. 그 뭐 옛날에 이제 한번 법을 배웠던 기억입니다만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때 공공성의 법무를 과연 어디까지 하고 공공성의 정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 과연 그것의 규제 대상을 그럼 어디까지 한정하냐로 귀착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모호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예. 여기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변호사. 예.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님도 계시네. 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거 공공성이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빠지고 언론기관하고 그다음에 사학 임직원만 포함됐다는 것. 그래서 그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규제 대상 범위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보기에는요, 이 김영란법이 일반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우리가 수뢰죄나 그 다음에 실은 우리가 민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벌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아주 뭐 극히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 순수한 증여의 문제가 거의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나 여기서 현재 김영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포섭하고 있는 이 그룹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순수한 증여를 처벌하겠다는 뜻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증여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예. 하지만 순수한 증여가 그중에서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실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가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젠가요? 벤치어 검사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법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뭐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판결은 무죄로 났는데 김영란법이 통과가 돼서 적용이 됐으면 이번에 벤치어 검사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됐겠죠. 예, 뭐 김영란법이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예. 대가 관계 없이 공무원, 공직자들이 어떤 금품이나 선물 이런 것들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씀하시는 그 벤치어 검사 사건에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됐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벤치어 검사 경우를 보면은 꼭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보면 100만 원이 넘게 되면 100만 원. 실은 거기에 대해서 예.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더라도 예.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이게 재형법정주의에 실은 위배되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어떤 그 순수한 징역 문제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 문제는 상당히 어떤 위헌 여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금액을 정해놓고 예. 그 금액이 넘으면 뭐 지금 현재 보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받고 100만 원이 이쪽에 아니면 또 있으면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그건 또 처벌 금액 가능하고요. 합계로 예, 예. 그다음에 100만 원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직무 관련성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99만 원, 예.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서 101만 원,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1만 원이 훨씬 큰 처벌을 받습니다. 저도 뭐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예. 그죠?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좀 견해가 다른데요. 일단은 뭐 금액 쪼개기 뭐 이런 탈법 우회 적용 과정상의 그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예. 이 법의 어떤 입법 취지나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뇌물죄라든지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이런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을 입증이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예를 공직자한테 이렇게 돈을 100만 원 이상 준다 혹은 일정 금액 이상 준다는 것은 일반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 좀 고수들은 그 뇌물을 그렇게 아주 그 수법이 아주 높은 예. 이렇게 뇌물을 주는 사람들 혹은 이른바 기업에서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뇌물을 주거나 뭐 금품 향응을 제공할 때에는 그렇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특정 어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들한테 선물을 주고 술 접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그게 축적이 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걸 좀 봐줘라 이렇게 예. 하면은 거절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팽배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크게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이 스폰서 검사 사건이고 또 일반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벤처 검사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방지하자. 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 일반 상식인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차 교수님하고 의견을 완전히 달리하는 건 아닌데 예, 실제 예. 달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리하는 건 아닌 게요. 실제로 어떤 아주 제가 아까 전제했던 것은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공직자에게 순수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그 대가성에 대한 문제를 그 공직자에 지금 국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공직자에 대한 일단 부분을 넓히기도 했고 그 부분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생각하다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의 경우에도 대가성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벤치어 검사 사건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 공직자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돈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김영란법에 의하면은 공직자가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로부터 뭐 1년에 합쳐서 300만 원 초과 아니면 한 번에 뭐 100만 원 초과의 돈을 받으면 그게 그야말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직자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선물조차 못 준다는 것이냐라는
그 의문이 반드시 제기될 수는 저는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에 생각이 났는데 예. 지금 생각 난 김에 까먹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직무 관련성 대가성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으면 검사가 입증을 해서 그저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법은 검사가 입증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검사가 입증하지 않겠다. 그 상당히 어찌 보면 큰 어떤 흐름을 깨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직무 관련성이나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때 일관된 어떤 대법원의 입장은 예. 평소에 그냥 계속 주고 있었던 그런 것과 관련 그리고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뭐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닌 바에야 이례적인 어떤 선물 이런 것이 아닌 바에야 그것을 어떤 우리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으로 인정 안 한다 이런 예. 것이 이제 일관된 입장이고 그 벤처 여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연인 관계로 불륜 관계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선물을 줘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을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예. 금품 수수다. 부정한 어떤 그리고 부정한 청탁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그런 부정하게 업무도 처리까지 했었던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홍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직자들 간에 어떤 그러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고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도와준다거나 혹은 뭐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다 금지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예. 여기 금품 수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중에서 그러한 7가지를 뒀죠. 예,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떤 이 특별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친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별한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금품이나 이런 것을 준다든지 혹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넓은 거라서 사유상규란 말이 좀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공직자의 친족이 이제 주는 것은 그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경우에 따라서 예. 근데 벤처 여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냐 그것은 이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나 뭐 공직자들은 뭐 친족한테도 돈 아무 못 받고 뭐 연인한테 선물 하나도 못 받냐 그런 것은 막는 법이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예, 그것은 굉장히 오해일 수 있다라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실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범위를 완전히 넓혀놓고 실제로 이 범위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몇 군데에서 모니터링이 되면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 처벌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 이렇게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은 이 어떤 이 형법이라고 하는 이 형법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이 처벌함으로써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 사회가 정화되는 기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만 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다가 이거 반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도 큰 흐름은 찬성합니다. 김영란법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전제했듯이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거는 우리 입법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금 보면 배우자 신고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배우자 신고하는 문제도 실은 우리 헌법상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형법에서 기본적으로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우리 패밀리를 보호하는 뭐 그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배우자가 받았는데 실은 가서 신고하지 않으면 또 무슨 뭐 처벌받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실은 요즘 현재 어떤 형법의 어떤 큰 흐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법이 가지는 어떤 모호성이 있고 그러한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부정착탁 15가지, 처벌받는 부정착탁 15가지 그리고 부정착탁 예외 규정 또 7가지를 뒀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또 사실은 어떤 그 건별로 예. 또 해석해내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모호성이 이 낳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원래 드는데. 정부 안에서는 예.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상 행위 이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통과된 법률안에는 이렇게 뭐 15가지 그 예외 조항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행위 그것이 이제 그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원래 정부
위반보다는 약간 좀 더 범위를 축소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 위반을 요청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바꾼 취지는 좀 이해 공감은 되는데요. 여전히 그러면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경우에 그게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기준이 확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도 법이라는 것이 뭐 법률이 있지만 그 밑에도 하위 법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훈령, 예규, 통칙 이런 여러 가지 규정 또 내부 규정들이 있어서 그런 내부 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요청했다고 하면 그게 또 법령 위반 행위이냐 아니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의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 부정청탁 얘기했는데 교수님 부정청탁 방지 조항에 대한 또 지적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보면은 5조 2항을 보면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한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가 이러한 경우에 제외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이 법학자가 아니라서 잘 네. 모르지만 네. 하여튼 이제까지 아까 이제 썼던 용어 사회 상규적으로 한번 보면 예. 과연 법이라는 게 뭐냐를 한번 따져보면 예. 무엇이 옳다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회적 규범을 성문화해 놓은 게 저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안에 대한 평가는 이제까지 국회의원의 책무로서 지역구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그 지역구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자기 아니면 지역 구민들이 원했던 것을 대신 전달해 주는 것. 예. 이건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습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적용해서 했다라고 해서 이게 사회상규에 벗어난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순상식입니다. 나중에 평가를 해주세요. 재판단이 잠깐만. 예. 그러나 고충 민원을 가장한 인허가 청탁이 있죠. 예. 보통은 이제 민원이라고 하면서 청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청탁, 고충 민원을 가장한 청탁을 선출직 공직자로서 면제해준다? 그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배제 사유를 열거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맞는 법 기술이 아니냐 하는 게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만 하여튼 이건 법률가들의 전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경제학을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증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을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시 구간의 증시 상황,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중에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깜짝 인하됐습니다. 기존 2%에서 25bp 인하가 되면서 1.75%로 발표가 됐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어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이 호재가 오늘장에서 좀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1.01% 오른 1990.5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선까지 아주 껑충 뛰어오른 모습이고요. 수급 현황에서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이 좀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2거래일 만에 매수량이 집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76억 원 좀 매도량을 쏟아내고 있네요. 외국인은 368억 원 사자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은 215억 원. 너무 지수가 꽁충 뛰어오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총 상위 종목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대형 수출주들 꽁충꽁충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2%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29,000원 오른 14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현대차,
68개의 상장사가 주총을 엽니다.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가 되는 날로서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수출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보통주와 함께 1.71% 오른 11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대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현상을 띠게 되면 이 한국전력에는 좀 악재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현재 2.37%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선반영되었고 실적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전력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1% 넘게 좀 껑충 뛰어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좀 상승폭을 좀 축소한 모습인데요. 0.94% 오른 634.0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현황, 기관이 462억 원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각각 355억 원, 31억 원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서부터 5위까지의 흐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대형주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0.91% 오른 66,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다음 카카오만 반등해 준다면 코스닥 시장도 더 높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카카오가 계속해서 성장성 논란에 좀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일장에서도 2%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컴투스 서머너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받으면서 매출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1.86% 오른 19만 7,100원, 시가총액상이 5위까지 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도 하죠. 하지만 매일 아침 요 사과 한 개씩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이 사과즙 한 봉씩 어떠세요? 제철 사과를 수확해 통째로 갈아 만든 생사과즙, 자연즙과 사과즙입니다. 사과 원래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위생적인 포장에 담아 안전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맛은 기본, 보관도 간편, 그리고 가격도 착합니다. 120ml 50팩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 자연즙가에서만 살 수 있는 파격가 3만 원에 백설공주 돌고 갈 사과즙 50팩을 드립니다. 좋다. 지금 전화 주세요.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을 증명이라도 하듯 법안이 통과되자 이 화장품과 식품 등 주요 내수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즉각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재계는 1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금품 거래가 거의 없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접대가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유통업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화점 상품권부터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사용자의 이 사용 파악이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 간의 상품권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골프장도 이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골프 관행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한 번만 골프를 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급 호텔과 주류업계, 또 홍삼, 해산물, 과일 등 명절 선물 관련 업체나 이 택배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내수 경제에 끼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 영향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전에 교수님 뭐 지금 계속 적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선출직 공직자, 특히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빠져 있는데 일단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 정상적인 청원과 부정청탁을 구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청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일반 다른 부정청탁은 이제 부정청탁인데, 이게 실제로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애매모호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문구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참 오비락식으로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살짝 빠지면서 다른 쪽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보기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애매모호함, 불확정 개념, 이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10조에 보면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보면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확정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말을 통해서 나중에 실제 법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법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불확실하게, 불확정하게 이렇게 개념을 정해놓으면 결국 문제는 검찰이 힘이 세지고 법원의 힘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도 검찰이 힘이 세지고 법원의 힘이 세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법부에 좀 힘이 강해질 것이다. 뭐 일부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일부분 그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그 공직자와 관련된 선물이던 어떤 금품이던 간에 그런 경제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이 법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위해서도 또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하더라도 역시 조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기관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한 우려는 분명히 근거는 있는 우려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회에서 또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반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정부패를 좀 일소해 보겠다는 어떤 국회 차원 또는 국민 차원의 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이제 그 불확정 개념을 이제 지적하셨는데 오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오히려 아까 그 예로 드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적은 것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건 예를 들어 이제 공직자들이 한 번 강연 나가서 1,000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통상적인 어떤 그런 그 같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연자가 받는 것보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것이 이제 그 직위로 인한 사실상의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이고요. 금액 자체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그 금액을 정하는가, 구체화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이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사회상규의 개념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상규가 지금 금품 수수에도 걸려 있고 그리고 부정청탁에도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 법 구조가 부정청탁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경우가 부정청탁이냐 이렇게 해서 쭉 15가지를 유형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속하지 않는 어떤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권한을 내서 어떤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해놓고 그다음에 예외 사유로 7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그 1항하고 2항 7호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법령에 위반되는 인허가 이런 걸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상규 일반 사람들의 사회생활상 사람의 도리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모순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홍 변호사님께서 그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결합을 해서요. 애시당초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위반되는 인허가인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외로 봐준다는 얘기인지 이것 자체가 해석상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법 적용에 있어서 모호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법령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모호함이라든가 또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이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제 골프 산업 같은 경우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과연 100만 원 이상의 골프 접대 그거를 금지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예, 골프를 예를 들으셨습니다. 예. 그거는 뇌물이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고 과연 100만 원 이상을 받았던 것이 그동안 만약에 사회에 만연돼 있다면 그건 우리는 부패공화국이에요. 그건 부패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당연히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도 예. 아까 얘기했던 직무 관련성이나 이 요건을 달아놨잖아요. 그죠? 예. 근데 100만 원 이하에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연간 또 300만 원까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내수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용인되어 왔다면 예. 그건 부패공화국을 우리는 경제를 빌미로 사실 경제에 영향도 없으면서 경제를 빌미로 부패공화국을 용인한 사회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뭐 또 유통업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부패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작게 말하면 부패방지법인데 실은 우리가 이 법을 입법함으로써 경제에 실은 어떤 그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고찰해 보는 건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김영란 법의 어떤 그 법 자체가 예. 위헌 요소도 없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어떤 그 구성 요소로 돼 있다면 예. 실은 뭐 일시적으로 경제가 좀 위축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엠피리컬 스타디의 결과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뭐 경제에 어떻게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김영란법에 실제 어떤 그 실제 적용을 하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예. 위헌 요소가 있는가, 어떤 사인에 대한 너무 가행 금지에 대한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가 예.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잉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2004년에 도입됐다 2009년에 폐지가 됐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접대비 실명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워낙에 기준이 낮고 또 워낙에 그 적용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어갖고 흐지부지 될 것이다. 뭐 우리 접대비 실명제도 보면 뭐 영수증 쪼개 쓰기, 카드로 나눠 쓰기, 뭐 별의별 편법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법이 뭐 쓸모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예, 일단 뭐 접대비 실명제를 간단히 설명을 예, 드리면 그 기업이 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접대 목적과 상대방의 이름 이런 것을 다 기재해서 그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지만 세무서에서 그것을 기업의 손금으로서 이제 세무 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뭐 세법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이 쓸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당 50만 원은 또 이렇게 다시 규제를 해서 중복 규제다. 예. 뭐 경제 영향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결국 그것이 폐지가 됐는데요. 지금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단은 1년 후이지만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 그 시행이 되면서 뭐 국민적인 어떤 그 법률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합의 같은 것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원래 예정했던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만 양산을 시킨다라고 예.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라든가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법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진 것도 아니고 있는 법 잘 안 지켜서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효성을 위해서 대상 범위도 조금 좁히고요. 기준도 지금보다 좀 높여서 먼저 선차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대상 범위도 넓혀가고 기준도 낮추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네,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이제 동감합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저기 예. 말씀 죄송한데 목소리를 조금만 네, 지금 시청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네. 예. 볼륨을 크게 해놨더니 또 이쪽 얘기할 때 볼륨이 너무 크고요. 아, 예, 줄였다. 죄송합니다. 예, 예. 조금만 크게 그래서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높이세요. 특히 이제 그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그 변협에서 헌법소원까지 청구한 이유가 이제 언론인을 포함시켰다는 것인데요.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성이 높은 어떤 그런 분야로 이걸 확대 적용한다는 걸 전제했을 때로 본다면 네. 그것이 꼭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우리가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공직자 플러스 일부 민간 영역 이렇게 처음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공직자부터 해서 어떤 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 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어떤 민간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면 부작용도 적고 국민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정착이 될 텐데 예. 너무 급하게 그렇죠. 확장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현행법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예.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러면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은 그런 가중처벌을 하느냐? 금융기관들은 수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불법 대출하든지 위법 대출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뭐 특별히 뭐 해외 사례를 특별히 들 필요도 없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인에 대해서 거기서 언론인에 대해서 현재 지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실은 좀 사례를 찾기 힘들죠. 해외에도 이런 사례를 찾기가 힘들고요. 아마 세월호 사건이 없었어도 사립학교 교원이 들어갔을까도 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은 우리가 김영란 우리 대법관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도 아니라고 해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위헌은 아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실은 이거는 위헌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실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우리 일반 민간인들 있죠. 민간인들하고 공무원의 지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같은 잣대를 대가지고 획일적으로 현재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헌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교수님은 일단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법 쪼개기 이런 거는요. 예, 중국에 이런 말이 돈답니다. 지금까지도. 예.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예. 지방에 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실제로 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얘기냐고 제가 작년인가 칭화대 이제 MBA 특강을 한번 갔을 때 예. 담당 그 카운터파트 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중앙이 일률적으로 내리면 예. 중앙은 다 피한답니다. 그 36개 성인가 있어가지고 다 피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를. 예. 결국 이거나 마찬가지로 법이 있으면 피하는 편법은 다 나옵니다. 예. 문제는 예방적 효과죠. 심리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걸린다. 따라서 예방적으로 축소하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를 해야지.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또 막는다고 또 법 만들면 이게 무슨 법이 되겠어요. 지금 8조군법이면 된다고 옛날에 했던 고조선 시대의 8조가 수천 법이 될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래서 그런 심리적 효과를 기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도 이런 김영란법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외국에도 공무원의 어떤 이해 충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든가 공무원의 이 직무와 관련성을 가지고서 어떤 금품 받는 것을 규제하는 법은 기본적으로는 다들 있습니다. 근데 김영란법이 최근에 입법돼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뭐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이 없는 부분도 이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처벌하자는 것이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쭉 리서치를 해봤는데 아직 그런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은 아직은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외국의 유사 입법례가 있고요. 형법은 기본적으로 예. 다른 영역에 이제 그 공직자와 똑같이 이렇게 처벌하는 형사 처벌하는 예. 이제 그런 규정은 저도 이제 못 찾았습니다만 이제 영국에서 보면은 영국의 뇌물 방지법의 어떤 그 구체화와 관련해서 예. 어떤 그 정부에서 발주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공공 입찰이라든지 뇌물 위험이 높은 어떤 그런 사업에 입찰하려고 하는 그 민간 업자들,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예. 일정한 그 부패 방지 시스템의 이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그 표준이 최근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해야지만 입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통제하는 예는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김영란법은 미국의 어떤 그런 이해 충돌 방지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 방지법에 기초한 공직자 등에 대한 어떤 규제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란법 좀 포괄적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예. 제정해서 준수하고 예. 있군요. 예. 예. 저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사립학교 교원 중에 조금 교수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교수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실은 교수님들이 여러 어떤 정부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위원회 참여해서 그 직무와 관련해서 무슨 생기면 그 자리에서 실은 어찌 보면 사인의 어떤 공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을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아무 공적인 업무를 행하지 않는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돈을 누구 아무 증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처벌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법이 기존의 어떤 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못한,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고, 그것이 국민의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낮추게 했던, 그리고 예. 부패 지수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포함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되죠. 되는 거고, 원안에서도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소속이 사립학교에 있느냐, 국공립학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촌지를 받아도,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국공립학교 초등학교 교사는 처벌을 받고, 예. 사립 초등학교 교사는 처벌을 안 받는다. 혹은 어떤 교원 임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처벌을 받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처벌을 안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또 기준이 형평성이 아니냐. 어긋나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그런 부정부패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 그래서 입법 취지 자체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오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 기준을, 특히 사회상규의 기준을 명확하게 어떤 구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 차 교수님 말씀에 예. 일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같은 교수가 국립대학 교수가 있고 사립대학 교수가 있어요. 국립대학 교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비리를 저질렀을 때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고, 저는 사립학교 교수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도 실은 사립학교 교원도 그 대학의 재단과의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여러 어떤 그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고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사립대학에서 그 교수를 실은 제명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보다는 실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실은 같은 교수라도 국립대학 교수는 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이고, 사립대학 교수는 실은 재단하고의 계약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뭐 여러 가지 김영란법 지금 뭐 적용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교수님 아까 예방 효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김영란법이 이제 1년 반 뒤인가요?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 사회에, 근데요, 우리 사회가 많이 참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부패 지수를 보면 아주 순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참 이게 사회가 혼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김영란법 제정되면 좀 계기는 마련할 수 있겠죠, 교수님? 제 생각은요. 예.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을 굉장히 거의 뭐 40년, 한 세대 반 만에 선진 산업국까지 올린, 사실 유엔 가입국 중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살고 있으니까 뭐 못 사는 사람도 많고 불평등도 많고 부패도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우리 경제는 사실 기적의 경제라고 할 정도로 세계 이제 경제 발전론 같은데 한국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책 자체에. 근데 이제 문제는 부정부패 지수를 보려면, 분명 이제 OECD 선진국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보면 굉장히 높아요, 부패 지수가. 그러니까 아직도 경제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경제 윤리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게 한국 경제의 큰 약점이 아니냐. 예. 부패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왜곡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원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못하는 사람한테 가니까. 두 번째 부패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나도 정당하게 생산성 증대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내가 따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따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관습화됐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경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 근거도 없이 편애를 받아서 특혜를 받고, 나머지는 실력이 있는데도 떨어지니까 그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경제는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은 한국 경제의 선진화, 소위 말해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낙후됐던 이것을 이제는 경제 발전 수준까지로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원칙적으로 찬동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저도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패라고 하는 것이, 예. 실은 부패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실제로. 잠시 뭐 일시적으로 경제가 조금 위축되고 그런 건 관계없이. 그래서 부패를 우리가 방지하는 거 상당히 동의하는데, 다만 이 법이 잘못 입법되어서 적용되다 보면 부패가 방지되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숨고
더 나쁜 어떤 다른 효과들이 나타날까 봐 저는 걱정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홍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김영란법이 어떻게 좀 운용이 되었으면 할까 하는. 예. 뭐 사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저희가 이제 결국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 그 과정 문제라든가 어떤 그 구조를 불법적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법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김영란법의 입법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영란법 입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러한 논란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우리가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홍탁군 변호사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 동국대학교 광노성 교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여러 가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물론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 시급한 문제인 것 물론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성을 하고 다짐하다 보면 괜한 자괴감이 커지는 것도 또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주위 둘러보면 우리 사회 건강하고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청렴함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분들 참 많이 있고요. 반성도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희망적인 마음 잘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치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